어제 미얀마 양곤에서 군부 쿠데타에 항의하는 최대 규모의 시위가 열렸습니다. 2021년 2월 22일을 의미하는 이 총파업 시위가 있었는데요. 현지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미얀마 양곤에 계시는 장준영 미얀마 한인회 사무총장입니다. 사무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미얀마 한인회 사무총장 장준영입니다. 예, 우선 미얀마 현지 상황 좀 알려주시죠. 어떻습니까? 네, 2월 1일 군부의 비상사태 조치 이후 미얀마 전역에서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얀마 제2도시인 만달레이나 일부 지역에서는 유혈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최대 도시인 양곤의 경우는 아직까지는 평화적인 가두시만 대규모로 이어지고 있고 군경도 무력 진압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현재 저녁 8시부터 아침 4시까지 통행 금지 조치가 있고요. 새벽 1시부터 오전 9시까지는 인터넷이 차단되는 불편함이 있는 상황입니다. 예. 무력 충돌은 아직 없다 그래서 좀 다행이긴 한데 이 대도시 양곤 같은 대도시 경우에는 그 외국 언론들의 눈도 있고 쉽게 군부가 움직이지 못할 것 같은데 중소도시도 마찬가지입니까? 아직 무력 충돌은 없습니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달레이나 일부 지역에서는 그런 유혈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이제 이유는 아무래도 네피도나 행정수도인 네피도나 만달레이 경우에는 정부 부처나 공간들이 좀 밀집해 있는 경우가 있어서요. 혹시라도 이제 시위대가 관공서로 향하는 경우에 그 시위대 행렬을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물대포나 공포탄, 고무탄 같은 사용들이 있었고요. 시위대 역시도 이제 감정적으로 좀 흥분을 하면서 벽돌을 던지거나 새총을 쏘는 그런 감정적인 대응을 하다가 이제 그런 안타까운 사태들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부마 항쟁이나 5.18 항쟁, 87 항쟁을 겪었기 때문에 남일 같지 않은데 네네. 지금 미얀마 현지 여론 어떻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87 항쟁 때부터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까? 우선은 조금 느낌은 살짝 다를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도 지난 11월 총선에서 수지 고문이 이끄는 NLD당의 지지가 85%가량 됐었고요. 어제 있었던 시위에서도 수백만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여론은 당연히 군부의 비상사태 조치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고요. 예.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까지는 시민 불복종 운동이 평화적으로 이어지는 추세입니다. 인터넷이 지금 안 된다는 것은 군부에서 여론 차단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건가요? 여론 차단의 목적보다는 시위대의 이제 그런 시위 준비나 아니면은 사실 통행 금지 시간에 야간에 이제 시위 중모자들을 긴급하게 이제 약간 체포하는 과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야간에 백색 테러들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소문이 퍼지는 것을 좀 막기 위해서 야간에 인터넷을 차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현지 언론의 보도는 어떤가요?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아직까지 군부에서는 강압적인 언론 통제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대부분의 신문이나 뉴스에서는 객관적인 사태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드렸지만 이제 특정 시간 인터넷을 차단하거나 아니면 시위대의 주요 통신 수단인 SNS 쪽을 차단하는 시도는 있었지만요. 아무래도 요즘 IT 쪽에 밝은 젊은 세대들이 있기 때문에 VPN, 우회의 등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전부 극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군부가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고 하던데 시위가 격화되면은 혹시 조금 소요 사태가 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우선은 아직까지는 평화 가수 시위에 대해서는 군부의 강경 대응은 없는 상황입니다. 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유혈 사태는 그런 시위대 행렬이 관공서 쪽으로 향하는 경우에 그런 부분에 일정한 그런 대응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예를 들면 주요 국가의 대사관 주변에 바리케이트를 설치해서 시위대 진입을 막거나 이런 1차적인 대응 이외에는 아직까지는 강경 대응을 예고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치안 문제는 어떻습니까? 아직 우려할 정도는 아닌가요? 미얀마 경우는 일부 서방 국가처럼 이러한 대규모 시위가 약탈이나 폭동 같은 방향으로 흐르지는 않습니다. 아, 예, 예. 뭐 어제 같은 대규모 시위 날을 제외하면은 뭐 물론 비상사태 전하고 같을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는 하고는 있고요. 뭐 하지만 아직까지 평화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시위의 성격이나 방향, 그리고 또 반대로 군경의 대응 방식도 언제 어떻게 변화될지 아무도 예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사관하고 한인회에서는 지속적으로 교민들 안전을 위해서 시위 지역 접근이나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한인들은 대부분 어떤 업에 종사하고 계십니까? 뭐 물론 여러 업종에 예. 다 그 종사를 하고 계시겠지만요. 아무래도 미얀마의 특성상 제조업 쪽으로 진출해 계신 분들이 많고, 뭐 일부 대기업의 주재원으로도 많이 나와 계십니다. 예. 그 사업이나 뭐 회사 출근하거나 이런 데 영향은 없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민적 불복종 운동이 커지면서 그 최근에는 출근 저지 운동으로 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아하. 그 시민 불복종 운동에 이제 참여를 촉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텐데요.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어제 같은 경우 대규모 시위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교차로나 이런 도로 같은 데를 그 고장난 차량은 일부러 세워둔다든지, 예. 뭐 아니면 시위대가 도로를 이제 점거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우습게 들릴 수도 있을 텐데, 콩을 뿌려놓고 엎드려서 죽는다든지, 아니면 뭐 신발 끈을 묶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도로를 점거해서 뭐 카드 모듈링 한다든지 하는 방법들을 써서 차량 통행을 이렇게 방해를 함으로써 그 출근을 못하게, 일을 못하게 그 파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촉구하는 방법들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뭐 교민 기업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업장들이 뭐 정상적으로 일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제조업 쪽 그 공장들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큰 문제 없이 운영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우리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던 사진이 한 장이 있는데, 그 미얀마 청년들이 그 미얀마 한국 대사관 앞에 가서 우리에게 힘을 좀 달라, 우리를 구해달라, 뭐 이런 시위를 했던 사진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네네네. 아마 우리도 뭐 민주주의 또 시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청년들이 혹시 뭐 한인회나 혹은 대사관에서 또 이야기하는 걸 직접 들으신 적은 있습니까? 이거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역사적 공통점 때문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예. 그 시위 피켓에 아예 한글로 작성해서 이제 미얀마를 구해달라, 뭐 민주화를 도와달라 하는 그런 피켓이나 구호들을 한글로 작성해서 예. 그 시위대에 이용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역사적 공통점이 바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대사관 쪽에 시위대 행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 주변 지역을 바리케이트를 쳐서 대사관 앞에 시위대 행렬이 점거하지 못하도록 그 정도의 대응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심적으로 응원해 줄 수밖에 없어서 좀 안타깝긴 하네요. 알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얀마 한인회 장준영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앞서 미얀마 한인회 사무총장과 현지 상황에 대해 들어봤고요. 지금부터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이유와 앞으로 전개 방향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외대 동남아연구소 장준영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선언하면서 비상상태를 선포했는데 쿠데타를 일으킨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언론에서 여러 번
보도가 나왔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선거 부정, 작년 11월에 있었던 총선에서 선거 부정이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군부는 뭐 그 선거의 명부를 문제를 삼고 있는데 한 860만 건 정도의 부정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 총 합쳐서 1,050만 건 정도가 아주 미세한 그러니까 선거 부정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좀 너무 과장된 수치라고 보여지는 게 유권자가 한 3,800만 명 정도가 되거든요. 예. 그 가운데 1,000만 건 이상의 선거 부정이 있었다라는 것은 좀 이해하기 힘든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군부가 이 쿠데타를 한 명분을 선거 부정으로 삼았는데 사실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랬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상당히 복잡한데 군부가 갖고 있는 기득권이 상당히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쿠데타는 일종의 하나의 명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예. 제가 듣기로는 미얀마는 언제나 쿠데타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국가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요. 네, 네. 그건 왜 그렇죠? 그게 이제 지금 현재가 현행 헌법 자체가 군부가 2008년도에 만든 것이고요. 예. 그 헌법의 조항을 보면 군부가 언제든지 정치에 개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뒀습니다. 지금 예. 현재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는 국가 비상사태 같은 경우가 그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국가 비상사태의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언제든지 군부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을 할 수가 있고 그러한 국가 비상사태 선언이 되면 대통령이 자동으로 그러니까 군 사령관에게 정권을 이양하게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지금 의회 구성에도 군부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선거 제도나 그 의회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선거 제도는 우리나라랑 상당히 비슷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미얀마는 의회 자체가 우리나라는 다원제지만 미얀마는 양원제로 예.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상원 하원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군부가 전체 의석의 25%를 차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엄격히 얘기해서는 원래 의석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25%를 군부에게 추가로 의석을 배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런 조항입니다. 그렇게 헌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매번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네, 네. 예. 근데 이번 쿠데타 뒤에 뭐 중국이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그건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그게 뭐 약간 우연일치라고 봐야지 되는데 쿠데타가 일어나기 한 보름 전쯤에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미얀마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아마 거기에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킬 것이고 그러면 군부가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다, 아까 비호해 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명확하게 확인된 그런 설은 아니고요. 예. 중국도 사실 지금 현재 되게 난처한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 가택연금 상태에 그러니까 기소가 된 아웅산 수치와 아웅산 수치 정부와 상당히 긴밀한 관계를 가졌단 말이죠. 예. 그래서 군부 입장에서는 아까 중국 입장에서는 군부의 편을 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아웅산 수치 정부를 다시 지지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중국으로서 미얀마가 전략적으로 요충지다 이렇게 인식해도 될까요? 그럼요. 중국 입장에서는 동북아에서는 이제 북한 정도를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이 아세안, 그러니까 동남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미얀마가 상당히 중요한데 미얀마와 그러니까 북한을 이제 뭐 동등하게 놓고 봤을 때는 중국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측면 그리고 그러니까 인도양으로 나아가는 지정학적인 측면에 있어서 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정학적 면으로. 네. 자, 그런데 지금 뭐 아까 제가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미얀마 청년들이 우리 대사관 앞에서도 와서 시위도 하고 하는데 네. 국제사회에 도와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죠. 근데 네. 실질적으로 국제사회가 도울 일이 있을 것이냐. 왜냐하면 자칫했다간 또 내정 간섭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뭐 사실 군부가 1990년대 이후부터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압력이나 압박을 받아왔고 사실상 국제사회가 어떤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평가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이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도 국제사회가 이제 양분되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연합 같은 이제 서방 세계에서는 주로 이제 민주정부의 회복을 원하지만 예. 중국 같은 나라들은 국익을 우선하기 때문에 그냥 내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재밌는 것이 이제 인도 같은 나라인데
인도는 그 미국과 동맹국이기는 하지만 미얀마와 이제 붙어 있는 그런 국가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국익을 상당히 추구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그냥 외교부에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라고 하지만 더 이상 군부를 압박하거나 하는 그런 성명을 내지는 않고 있어요. 이게 여러 가지 꼬여있네요. 중국하고 또 인도도 국경 분쟁으로 그렇죠. 치밀었으니까. 상당히 복잡한 그런 양상이라고 예. 볼수 있겠죠. 그 우리가 그 인터넷에서 네티즌들이 쉽게 그 예. 미국이 나서면 안 되냐 이랬는데 그것도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게 중국이 뒤에서 있는데 뭐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 유엔에서 평화 유지금 이런 거 보내면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예.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근데 미얀마 군부가 일단은 새로운 선거를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 군부의 말을 믿어도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1년 뒤에 지금 딱 정비를 해서 1년 뒤에 총선을 실시하겠다라고 하는데 아마 그때 되면 또 아직까지 국가가 혼란스러워서 선거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변명을 할 가능성이 클 거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그 선거위원회를 그러니까 선거위원회 위원을 새롭게 정비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면면이 이제 주로 친군부 인사들로 되어 있어서 선거를 1년 뒤에 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아마 아웅산수치나 군부의 정적들이 될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제거하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총선을 실시하거나 아니면 다시 그러니까 유사 군부 정권 이런 형태로 정권을 유지할 수 있겠죠. 어쨌든 지금 소요 사태로 사망자도 나오긴 했단 말이죠. 그 네. 앞으로 시위 양상이 어떻게 펼쳐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앞으로 전망하는 건 상당히 어렵고 예. 대신에 이제 과거 사례를 보면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는데 몇 차례 뭐 88년, 2007년 이렇게 두 번 정도의 큰 그 반정부 시위가 있었는데 이때는 뭐 군부가 아주 잔인하게 무력으로 그 진압을 했었거든요. 어허. 그리고 뭐 모두 다 성공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CDM이라고 해서 시민불복종 운동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만들어서 서로 연대하고 있고 주로 이제 인터넷 공간에서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미얀마 시민들의 반정부 투쟁 의지 이런 것도 상당히 강력하고 아마 한 1개월 정도를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로는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겠지만 만약에 중국이 지금 현재 미얀마 군부에 대한 입장을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하게 되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잣대가 될 수 있겠죠. 그럼 지금 아웅산 수지는 계속해서 가택연금 상태고요. 네. 예. 그 아웅산 수지가 뭐 소수민족 탄압에 조금 앞장섰다. 그것도 군부 눈치를 봐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그거는 이제 우리 그 바깥에서 미얀마 사람이 아닌 바깥에서 보는 일반적인 시각이랑 또 미얀마 국민들이 보는 시각 자체가 좀 달라요. 그 소수민족 아마 로힝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로힝자들은 미얀마 국민들은 이 사람들 이제 불법 이주민으로 간주를 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아웅산 수치도 이제 그러한 시각을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뭐 불법 이주자들을 국민으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뭐 방식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처리 방식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한 그러니까 내부적인 시각도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둘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시위대는 군사 쿠데타군이 물러나고 수지 여사가 다시 한번 정권을 잡는 이걸 원하는 겁니까? 그럼 당연히 그렇죠. 민주주의의 회복을 원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외대 동남아연구소 장준영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 정면성부 2부 시작합니다. 국회 정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김경엽 의원이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지속됐으며 국정원의 사찰 대상자가 2만 명을 넘지 않을까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은 향후 우총을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기자간담회를 연 김경엽 의원 전화 연결해서 어떤 사찰이 있었던 건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경엽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명박 정부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가정보원의 정치인 불법 사찰이 있었다. 이 국정원 자료를 통해 확인하신 거죠? 네.
이게 지난주 정부의 때까지만 해도 이제 박지원 국정원장이 2009년 청와대의 사찰 지시 이후에 이를 중단 지시한 게 확인이 안 된다고 밝히면서 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내 정보 조직을 해체할 때까지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요. 예. 어제 다시 이제 그 박지원 원장은 공개 청구 자료를 추가로 검색을 해보니까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루어진 개인 신상 정보 수집 문건이 나오고 있다라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대상자가 2만 명이 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네. 뭐 국회의원, 지자체장뿐만 정치인들뿐만이 아니고 민간인도 당연히 들어갔겠네요. 뭐 정치인뿐만 아니고요. 예. 단체장, 연예계, 문화예술계, 법조계, 노동계 아주 뭐 광범위하게 사찰이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제 이제 박지원 원장은 그 사찰 정보 문건 수, 그러니까 이제 국정원장의 표현에 의하면 비정상적인 신상 정보 수집 문건 수가 약 한 20만 건쯤 돼 보인다라고 하는데요. 대체로 이제 아직까지 정보 공개를 청구해서 받아냈던 그 사찰 대상자들이 문건을 받아보면은 1인당 최소 한 서너 건에서 많게는 열 몇 건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러면 이걸 평균으로 따졌을 때 1인당 평균 10건씩만 잡아도 실제로 2만 명이 넘는 거지요. 예. 그러면은 이게 예전에 뭐 노태우 정권 때 보안사가 사찰했던 그런 기억도 떠오르는데 그때도 3천 명 이상 했었으니까 이거를 사찰을 해서 불법으로 취득한 정보를 그럼 국정원이 어떻게 활용했을까요? 혹시 그런 것도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했다까지는 정확히 안 나와 있는데요. 예. 이제 이전에 이제 그 뭐 블랙리스트 그다음에 뭐 이런 게 쭉 있었잖아요. 예. 그 뭐 명진 스님 승적을 박탈하고 예. 그다음에 그 광노현 교육감 그 수사하고 구속하고 예. 뭐 연예인들 리스트 만들어서 방송 출연 못하게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정권의 좀 비판적인 인사들에 대해서 댓글 작업 같은 것들을 쭉 수행을 하면서 여론 조작 예.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그 관변 단체 이용해가지고 관제 데모까지 이제 이렇게 지원했던 것으로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예. 그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어쨌든 밝혀졌던 것이고 이 자료들이 어떻게 활용됐냐를 추후 자세한 내용은 국정원으로부터 또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그것을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국정원이 불법 사찰 대상자 수와 범위 그리고 이제 사찰 방식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해서 국정원에 조사를 요구를 했고 국정원도 조사가 돼서 확인이 되는 대로 보고를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특별법 얘기는 왜 나온 겁니까? 박전 원장이? 그 특별법은 지금 현재 이 정보 공개 과정에 나온 특별법이 아니고요. 예. 이후에 이제 지금 현재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는 불법적인 사찰 정보를 폐기하는 데 있어서 폐기하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폐기할 때 특별법이 필요하다라는 의미고요. 알겠습니다. 2만 명, 20만 건. 이 내용은 그런데 누구의 지시로 만들어졌고 만들어져서 또 어느 선까지 최종 보고가 됐는지 이것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텐데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은 국정원이 이제 보고한 내용을 보면은 2009년 12월 16일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VIP 통치 보좌를 위해서 그리고 대정부 협조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정부의 비협조적인 정치인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에 대한 신상 자료 수집과 관리를 국정원에 지시하고 있습니다. 예. 이때 보면은 이때 이제 이것도 이제 거기 문건 내용에 좀 나와 있는데요. 예. 국정을 저해하는 정치인을 견제 차원에서 해당자에 대해서 비리 정보 지원도 요청을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서 민정수석실이 국세청이나 검찰, 경찰로부터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것을 다시 국정원으로 넘겨서 국정원에게 보안 유지를 하면서 이걸 DB화해서 계속 업데이트하고 관리하라라고 하는 지시가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이거 청와대가 필요할 때는 단순 외부 입수 자료라고 하면서 통보하라고 이제 지시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런 내용들로 봤을 때 2009년도 12월 달부터 이 정치 사찰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그 보고서에 명시된 건 민정수석, 정무수석, 대통령실장, 국무총리도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이제 어제 이제 그 보고처에 그 문서의 보고처에 보면은 그 청와대 이 비서실장, 민정수석, 정무수석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 자료에 따라서 국무총리도 보고처로 돼 있는 예. 자료가 있다라고 이제 밝힌 건데요. 그 오늘 하태경 의원은 국무총리가 보고를 받았다고 해서 불법 사찰을 지시한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찰 정보를 불법 사찰 정보를 받은 것도 불법이죠. 예. 그런데 지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그걸 또 추가로 확인을 해야 될 문제인 겁니다. 예. 예, 그거는 없었다고 단정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최근 이 MB 정부의 국정원 불법 사찰 의혹 지금 논란이 좀 되는 것은 선거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 논란이 된다. 특히 당시 뭐 정무수석으로 일했었던 또 홍보수석으로 일했었던 박형준 부산시장 예비 후보가 이 문건에 등장하기 때문에 일단 보고됐다고 등장하기 때문에 야당은 선거용으로 여당이 갑자기 들고 나왔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선거에 이기기 전혀 위해서. 아닙니다. 이거는 예. 이거는 이미 그 사찰 대상자로 거론되던 분들이 2017년도부터 내 나라 내 파일 시민행동이라고 하는 시민단체를 조직해서 국정원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국정원에서 계속 그동안에 정보를 사찰 자료를 제공을 안 하고 버텨왔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작년 말에 대법원에 판결이 났어요. 예. 그래서 그 사찰 대상자들에게 이러이러한 사찰 정보들을 제공을 하라라고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나면서 금년 1월 달부터 이게 그 당사자에게 제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선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이게 하나하나 지금 밝혀져서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예. 사실 이게 그러면은 2017년이나 작년 대법원 판결이 그러면 금년 재보선을 앞두고 그 일정에 맞춰서 판결을 했겠습니까? 예.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장 자체가 실현 불가능한 황당한 억측이죠. 근데 야당에서는 또 하나 그 불법 사찰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건 그렇잖아도 그래서 이제 정부위에서 확인을 했는데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에 이런 불법 사찰에 대한 지시가 있었거나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불법 사찰은 없었다라고 이제 명확히 답변을 하고 있고요. 명확히 하고 있고 이제 그 중에서 지금 하나 저 야당에서 예를 드는 게 김대중 정부 때 그 도청 의혹 사건 있지 않습니까? 미림팀. 예, 미림팀. 예. 그런데 그걸 예로 드는데 그 사건은 그 이전 정부에서 시작해가지고 그게 관행대로 국정원 내부에 내려오던 것이 발각돼가지고 그때 수사받고 처벌을 받은 것이고요. 그때 당시 이제 그 신권 원장이나 임동훈 원장도 그때 이제 이 문제로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았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판결문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총괄적으로 도청을 지시하거나 첩보 수집을 적극적으로 이 지시한 게 아니라 오히려 국정원장은 공개적으로 더 이상 도청이나 사찰을 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고 그러한 것들을 참고해서 감경한다. 대신에 국정원 직원들의 그러한 일탈 행위를 막지 못한 책임은 져야 된다. 이제 이런 정도의 판단이었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미 그 수사도 받고 처벌도 이미 받았던 사안이고요. 그리고 나서 없다가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서 다시 시작된 게 지시가 확인이 된 거죠. 어쨌든 야당에서 계속 주장하니까 결국은 민주당도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참에 모든 정권에 있는 불법 사찰 다 한번 조사해보자. 이것도 저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다 해도 상관이 없는데요. 문제는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국정원에서 지금 현재 그 가지고 있는 정보의 문건을 취합하고 분류하는 데만 이게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걸 어떤 근거도 없이 혹시 그때도 있었을지 모르니까 그때 정보까지 다 조사를 해보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사실 진상규명 자체만 점점 더 어려워지고 더 길어지는 거죠. 야당은 협조를 안 할 텐데 진상규명은 어떤 방법을 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이제 진상규명은 그래서 지금 국정원에다가 진상조사단을 구성을 해서 먼저
자체 조사를 해서 지금 사찰 대상자 수나 사찰 정보 문건 수, 사찰 범위, 방법, 그리고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하라라고 요구를 했고, 국정원장의 답변도 그렇게 하겠다 구성해서 그렇게 답변을 했고요. 그래서 그 자체 조사 결과가 나와 보면은 실제로 그걸 보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 문제 어떻게 판단할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의원님 지금 저희가 국정원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명박 정부 때 국무총리실에서 민간인 사찰한 것은 확인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정원뿐만이 아니고 국무총리실 혹은 기무사 다른 기관에서도 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뭐 가능성이야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이게 확인된 거는 지금 현재 국정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선 집중하겠다. 우선 여기에 집중해서 여기에 대한 진상을 명백히 밝혀야죠. 아까 명진 스님 잠깐 이야기했는데 그 스님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파일을 국정으로부터 받았는데 불법 사찰을 해당하는 부분에 절반만 받고 절반은 못 받았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정원에서 그 사찰 정보 문건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국정원의 직무, 그러니까 거기에서 직무라고 하는 것은 안보 관련 사안이 있죠. 그러니까 뭐 대북 정보, 대테러, 방첩, 그다음에 뭐 산업 기술 유출 이런 것과 관련된 국정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찰 이 정보 문건은 정보는 이제 적법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외에 이것과 전혀 무관한데 정치 사찰, 민간인 사찰 부분들은 다 이제 불법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아마 이 사찰 대상자 중에서도 혹시 그런 것들과 연관이 돼서 정보 수집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사실 국정원에서도 그걸 아마 적법한 정보로 분류해서 제공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정원 좀 내부에서도 그런 좀 자유 제출에 대한 완강한 좀 반발 같은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종교인에 대해서 사찰했는데 대공용이 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도 뭐 본인들의 주관으로 판단하는 거니까요. 이 사찰 피해자는 모든 정보를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국회에서 좀 머리를 맞대고 국정원과 함께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좀 논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당 차원에서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내일 아마 의총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좀 어떻게 할 건지 정확하게 좀 결정을 좀 하고 갈 계획이고요. 최대한으로 아무튼 진상규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해나갈 지금 그럴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경엽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을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헤럴드경제 배두원 기자 연결합니다. 배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57명 늘었습니다. 332명이었던 전날보다 25명이 증가했고요. 소폭 늘어나긴 했지만 이틀 연속 300명대를 유지한 건데 통상 주말 끼고 주 초반에는 검사 건수가 좀 감소한 영향이 이어지는 것을 감안하면은 확진자 규모가 확실히 꺾였다라고 보기에는 좀 이를 것 같습니다. 주요 집단 감염 사례를 보면은 경기 용인시청 운동선수 헬스장 사례에서 현재까지 3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요. 강원도 정선군의 한 교회와 관련해서도 총 22명이 확진됐습니다. 좀 우려스러운 게 각종 지표들인데요. 확진자 한 명이 주변에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라는 게 있는데 최근 일주 기준 1.12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 이상이면은 한 명 이상 확산을 뜻하는 거라고 하는데 이 지수가 지난달 초에 1 미만으로 떨어졌다가 지난달 마지막 주부터 계속 좀 상승하는 추세라고 하고요. 또 검사 건수 대비 확진자 수를 나타내는 양성률도 이달 초에는 주간 평균 0.97%였는데 지난주에 1.2%로 좀 높아졌다고 합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어제 브리핑에서 이 같은 지표를 언급하면서 이 3차 유행이 감소 추세였다가 다시 증가하는 게 아닌가 하는 큰 우려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백신 접종이 이번 주부터 시작되기는 하지만 또 3월 개학이 다가오고 있고 또 해외 유입 변이 바이러스가 좀 큰 위험 요소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나날들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한 주 확진율이 다 1.0이 넘었는데 오늘은 0.85로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심할 수 없다는 말씀인데
거리두기 조정안이 이번 주에 다시 발표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방은 1.5단계, 수도권 2단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바뀔 것 같습니까? 뭐 제가 뭐 함부로 예단하기는 힘든데요. 예. 일단은 이번 주 28일이죠. 주말까지 거리두기가 지속이 되고 다음 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가 나와야 되는데 당국에서는 지금 현재 확진자 감소 현황이나 이런 추세를 좀 면밀하게 살펴서 결정을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발표될지는 아마 이번 주 금요일이나 토요일 이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요. 뭐 종료 시점 한 2, 3일 전까지는 새 거리두기 조정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거리두기 개편 이것도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는 직계가족 모임을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에 이게 포함이 될지 주목이 되는 상황이고요. 뭐 정부는 사실은 지금 계속 말씀드린 대로 이틀간 300명대를 유지하긴 했지만 다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국 관계자도 이게 주말 검사 감소량으로 인해서 확진자 감소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고 내일부터는 환자가 좀 증가할 것 같다. 그러면서 글피까지 증가 추이가 어느 정도까지 좀 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한 거를 보면은 이번 주 후반까지 확진자 추이를 좀 봐야 다음 주에 좀 어떻게 개편이 될지를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강화될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뭐 확진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면은 더 강화되는 것도 뭐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렇게 힘든 와중에 또 일부 개신교 보수단체들이 3.1절 광화문 도심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등 보수 시민단체 한 서너 곳이 전광훈 목사가 있는 사랑제일교회와 함께 3.1절 광화문 광장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다만 뭐 이들 보수단체의 3.1절 집회가 도심에서 제대로 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찰청은 서울시나 방역당국에 설정한 집회 금지구역 내에서 이 집회 제한 기준 인원 9명을 초과하는 집회는 열 수 없다라고 밝혔고 서울시도 도심 일대에서 열리는 불법 집회에 엄정 대응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예. 뭐 지난번 법원 판단은 8월 15일 날 풀어주는 걸로 나왔습니다만 그 이후로 확진자가 쏟아졌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법원 판단이 그렇게 나오진 않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백신 이야기도 해보죠. 이번 주 금요일부터 요양시설 등 접종이 시작되는데 정치권에서 첫 접종자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공방 같은데. 예, 뭐 좀 시작 발단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지난 19일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1호 접종을 하라, 아스트라제네카 1호 접종을 하라라고 촉구하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불안감이 높아지면 뭐 먼저 맞는 것도 피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던 것을 언급을 하면서 불신 해소를 위해서 첫 접종자가 되라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이튿날에 이제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뭐 국가 원수가 실험 대상이냐, 국가 원수에 대한 조롱이자 모독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논란이 더 커졌는데요. 그러니까 이 실험 대상이라는 말이 좀 문제가 됐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러면 뭐 국민이 실험 대상이냐라고 반격을 쏟아낸 거고요. 공방이 이렇게 이어지는 사이에 어제 같은 경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정부가 허락하면 내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먼저 맞을 용의가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청와대는 국민적인 불신이 있다면 문 대통령이 이 첫 접종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라면서도 백신을 맞겠다는 비율이 현재 조사해 보면은 첫 접종 대상들이죠. 요양원이나 이쪽에 90% 넘게 나오기 때문에 이 방침이 수정되지 않는다라면은 상황 변동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불신이 지금 갑작스럽게 더 커지는 상황이 오지 않는 한 정부가 정해둔 우선순위에 따라서 백신 접종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좀 답답하네요. 지금 코로나로 너무나 국민들이 힘든데 정치권은 뭐 이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 가지고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그 외국에서 그 외국 지도자들이 먼저 맞았던 것은 백신을 빠르게 도입하다 보니까 불신이 커졌고 그래서 맞았던 건데 우리는 외국보다 좀 늦게 맞게 되고 또 앞에서 맞은 걸 보니까 부작용이나 이런 게 현재 여기 없다. 맞아도 괜찮다. 뭐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먼저 맞아라. 어떻게 또 그 대통령을 실험 대상으로 삼냐. 그 자체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한테 먼저 맞으라 요구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좀 안 가고 그렇다고 해서 뭐 청와대에서 그래 그러면은 전 그렇다면 먼저 맞겠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그거를 또 왜 실험용으로 먼저 맞냐 이런 이게 쓸데없는 논쟁 같아서 좀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예, 민주당에서도 야당이 백신을 정쟁화하고 있다라고 오늘도 강하게 반박을 했는데요. 이렇게 뭐 백신 접종을 끊임없이 정쟁화시켜서 방역 방해 행위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비판을 했고 홍익표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는 이 백신 불신을 증폭시켜서 정부와 국민들을 이간질해서 도대체 무엇을 얻고자 하는 거냐.
그러면서 이 국민 안전을 선거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북한 남성이 동해를 헤엄쳐서 올라간 사건이 최근에 또 있었습니다. 이 남성이 귀순하는 과정에서 군 초소를 피해 다녔다는데 그 이유가 군 초소로 가면 자신을 북으로 돌려보내리라 생각해서였다. 이런 설명이 오늘 나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북한 남성 귀순을 두고 이게 바로 군에 투항을 해서 귀순 의사를 밝히지 않고 왜 이렇게 군 초소를 피해 다녔냐, 좀 행적이 수상하다라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왔었는데요. 오늘 국방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이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군 초소로 가면은 북한으로 날 돌려보낼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한다라고 답을 한 거고요. 그러면서 또 군인들이 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군 초소로 가다가는 총에 맞을 수 있다는 생각도 했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이와 관련해서 이게 북한 내부에 한국에 탈북자가 가도 돌려보낸다라고 허위 선전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탈북을 하고 싶어도 남한군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이 탈북자 편이 아닐 거라는 의심 때문에 탈북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서욱 장관은 당일 새벽에 사단장인 하참 의장, 국방부 장관까지 보고가 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상황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답했습니다. 예, 그렇죠. 어쨌든 지금 이 사람은 한국으로 넘어오고 싶어서 왔는 사람이지만 간첩 활동을 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 계속해서 발견 못했다는 건 분명히 경계에 실패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거니까요. 네, 그런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겨울 수온이 낮은 그 추운 바닷가에서 6시간을 헤엄쳐서 넘어왔다. 약간 이해가 좀 되지 않는데. 예, 합동참모본부 발표를 보면은 이 기순자가 월남할 당시에 일단 바닷물, 해류가 북에서 남쪽으로 흘렀고 또 이 기순자가 어업에 종사를 하다 보니 물에 좀 익숙하다. 또 잠수복에 두꺼운 옷까지 입어서 부력이 좀 상승됐을 가능성 등을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실제로 이 남성 옷차림을 보면은 그 모자가 달린 패딩형 점퍼, 두꺼운 양말, 또 이렇게 얼굴 부분만 개방된 잠수복을 입고 또 오리발까지 착용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껴입었기 때문에 체온 유지가 좀 됐고 또 잠수복 안에 두꺼운 옷을 입다 보니 부력도 좀 더 작용을 했다 이런 설명인데요. 그러니까 수영에서 넘어왔을 가능성은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 남성이 월남할 때 수중 추진기 같은 걸 사용한 게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서욱 장관이 발견된 상황이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건 없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다만 이 북한 남성이 북한의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챙겨 입고 바다에 입수했는지에 대해서는 북한 내 가족 신변 보호 등을 이유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예. 하나만 더 마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불법 사찰 논란 계속되고 있는데 민주당은 연일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 후보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세요? 선거에 영향을 안 미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이게 물론 민주당에서는 이게 선거에 미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당연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박형준 부산시장 예비 후보, 국민의힘 예비 후보가 좀 지지율이 가장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선거에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이제 다른 선거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것과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민주당이 공작을 했다. 이건 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고 예. 여야 공방도 오늘 계속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듣죠.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헤럴드 배도원 기자였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이번 순서는 매주 화요일 스튜디오를 법정으로 이동시켜주는 두 분과 함께하죠. 박장재소, 박지훈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아까 2부 마칠 때쯤에 기자 언박싱 코너에서 노크 기순 또 오리발 기순 얘기했는데 박 변호사님이 법무관 출신 아닙니까? 네, 장교를 하긴 했는데 22사단을 몇 번 가보긴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22사단에 제가 이런 일 많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22사단장 하는 게 아마 다 그 임기를 채웠던 사단장이 별로 적어요. 뭔가 문제가 생겨서. 그 이유가 범위가 너무 넓어요. 아하. 범위가 앞에 북한 바라보는 쪽도 있지만 동해안까지 합치면 아마 일반 옆에 있는 사단들에 비해서 한 서너 배가 더 섹터가 넓고요. 그 두 번째로는 연대가 지금 3개 정도가 배치가 돼 있는데 연대 다 나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원래 같으면 2개 연대가 앞에 가 있고 1개 연대는 예비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인력은 부족하고 또 범위는 넓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뭐 저도 군대 있을 때 해안 경비를 서봤습니다만은 절대로 눈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최근에 이제 TOD라 그래요. 열상 감시 장비에다가 경보음까지 이제 있도록 해놨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동해안 쪽에 뭐 다른 동물이라든지 다른 움직임도 좀 소리가 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약하게 틀어놨을 가능성도 있고요. 뭐 그런 어떤 좀 문제점들을 체계적으로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사람의 잘못도 분명히 있죠. 경계에 실패한 것도 있지만 뭔가 범위의 문제라든지 또 그런 것들까지 조금 좀 더 심도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제 전문은 아니지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해볼 이야기는 학교 폭력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실시간 검색어에도 학폭 관련 연예인들 또 스포츠인들을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익명 게시판에서도 학폭 미투가 터져나오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본물처럼 터져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일단 삼성화재 소속의 배구 선수 박상아 씨 같은 경우에는 학폭 의혹이 불거지자 은퇴 선언까지 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폭로 내용 중에 감금을 14시간 했다든가 뭐 이제 14시간 동안 폭행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은 정말 사실과 무관하다. 내가 선수지에서는 내려왔지만 이 부분은 법적으로 다투겠다. 해서 법적 공방을 예고하기도 했고요. 잠깐만요. 그러면 학폭은 인정하지만 그 글은 너무 과장되게 써 있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일부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과는 무관하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분명히 긋고 나선 부분이 있고요. 지금 그룹 여자아이들 소속의 수진 같은 경우에는 그 피해자의 언니라는 사람이 게시판에 올린 겁니다. 뭐 서로 때리게 시켰다든지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배우 서신혜 씨도 학폭 피해자였다 이렇게 지목을 하기도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뭐 스카이캐슬의 아역으로 나왔던 김동희 씨, 뭐 배우 그리고 박혜수 씨 그리고 가수 현아 씨 뭐 줄줄이 연예인들이 학폭 의혹에 연루되고 있고 일부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뭐 반박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미투 열풍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그런데 그 사실이 아닌 게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그 미투 동력을 상실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도 만일 이게 사실과 허위가 섞여버리면 그 취지에 또 훼손이 되잖아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만일 명예훼손 허위 사실로 고소를 했을 때 실제 수사가 이루어집니까? 이게 사실 확인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지 옛날 이야기니까. 옛날 이야기고 뭐 진단서를 끊어놓거나 사진을 찍어놓지 않는 이상은 예컨대 중고등학생 때 있었으면 어른이라면 지금 최소 5년, 7년, 10년은 지났거든요. 공소시효 지났기 때문에 확인하기 어렵고 지금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가지고 확인하는 부분을 만약에 증인이라든지 다른 사람 목격자 진술이 있는 게 아니라면 일방적인 주장이 많고요. 또 반대로 아니라고 하는 그 유명인들도 주장만 하는 거예요. 이건 이 정도는 아니다.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는 좀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목격자 이외에는 증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없으니까. 사진 찍지 않는 이상은요. 그래서 명예훼손도 어려울 거고 실질적으로 학교 폭력을 당했는데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내가 학교 폭력을 당해서 이걸 법적 처벌을 한번 가해자한테 하고 싶다. 그것도 사실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공소시효가 있어서. 그것도 공소시효가 우리 폭행죄 같은 게 한 5년이고요. 상해죄가 한 7년 정도 되고요. 정말 뭐 특수상해, 예컨대 무기를 갖고 때렸을 때, 여러 명이 때렸을 때 특수상해죄가 10년입니다. 중학교 때 막 이런 일이 있었으면 지금 20대 중후반이면 다 지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확인하기 어렵다. 처벌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지나서 과거의 일을 처벌해 주십시오 하는 건 어려우니까 그때 학교 폭력이 일어날 그 당시에 즉각 처벌이 이루어지면 학교 폭력은 좀 사라지지 않을까. 근데 지금 그게 잘 안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일단 뭐 학교 폭력 예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이제 학폭으로 이제 의율이 되면 학교 차원에서 징계를 하는 게 있는데요. 상당히 이 부분이 좀 가볍습니다. 서면 사과, 뭐 접촉 금지, 봉사 활동 이런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고 또 심한 경우에는 뭐 전학이나 퇴학 조치도 가능한데 문제는 이를테면 스포츠계에서 이 문제가 발단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뭐 전학, 퇴학 이후에 본인이 이런 원하는 스포츠를 계속 하는 데는 전혀 제동에 걸리지가 않았던 부분이 있어서 최근에 서울시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전학이나 퇴학 같은 이런 처분을 받게 될 정도로 중한 학교 폭력을 저질렀으면 체육 특기자 자격을 아예 배제시키겠다. 뭐 이런 안까지도 내놓고 대안을 마련 중인 상황입니다. 전학
얘기 말씀하셨는데 어떤 경우에는 피해자가 전학 가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 SNS가 발달하다 보니까 그 피해자가 전학 간 학교에서 오히려 다시 한번 왕따를 당하는 일도 벌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사회적 문제가 되는 건데 이렇게 학폭위가 열리고 가해자 처벌이 엄격하지 않다 보니까 그 부모님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사적 보복을 하는 경우도 생긴다고 해요. 근데 그거는 또 처벌이 세지 않습니까? 예, 사적 보복은 더 나쁜 예. 상황이 연출될 수가 있습니다. 사적 보복했다가 그 사적 보복한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이 학폭의 시작은 뭐 스포츠에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스포츠부터 먼저 좀 바꿔야 될 부분 같고요.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에 좀 만연해 있는 폭력에 대해서 내가 폭력을 저질렀을 때 언젠가는 하여튼 어쨌든 간에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된다. 예. 뭐 그런 사회적 분위기의 측면이 아닌가. 뭐 예. 법적으로는 어떻게 하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바로 사적 보복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맞지 않고요. 그래서 분위기가 좀 바꿔져야 된다. 뭐 제가 뭐 지금 한 40살이 후반 정도 되는데 제 학창 시절 때는 뭐 폭력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뭐 동급생들끼리 아니면 예. 선배, 선생님 뭐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그렇게 막 너무 또 스포츠하는 체육하는 친구들은 진짜 많이 맞았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당연시 되는 게 좀 바꾸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바뀌어야죠. 생각이 예. 듭니다. 아까 뭐 군대 얘기했습니다마는 뭐 저희가 군대 있을 때만 해도 매일 맞았었는데 맞았죠. 예. 요즘 군대는 어쨌든 많이 구타가 사라졌다고 하니까 맞으면 신고해버리고 예. 그럼 처벌받게 합니다. 무조건. 조금씩 사회는 좋은 쪽으로 바뀌어간다. 네. 근데 10년 전에 이 학교 폭력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중학생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인터넷에. 마지막 장면이 엘리베이터에서 주저앉아 우는 장면이었는데 그 학생이 부모님한테 편지를 마지막 유서 형식으로 남겼는데 너무 눈물 나는 거거든요. 네. 마음이 얼마나 아프죠. 고생을 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박지훈 변호사도 지금 자제분들이 아들, 딸 중학생, 초등학생이죠? 고등학생, 중학생입니다. 고등학생, 중학생입니까? 고1, 중1입니다. 예. 그 만일 가해자일 수도 있고 피해자일 수도 있는데 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세요? 제가 뭐 참 상상도 하기 싫은데 예. 뭐 피해자라면 제가 그 가해 학생들을 가만히 안 둘 거고요. 가해자라면 제가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래 해서는 안 되겠죠. 변호사인 변호사직을 갖고 있는 박지훈 변호사도 만일 그런 일이 벌어지면 뚜렷한 해결책이나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이 많이 안 예,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우리 사회가 학부모가 나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회가 나서야 되지 않느냐. 학교 또 경찰 지금 뭐 교육청까지 연계돼서 학폭이 열고 한다고 하지만 시원한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장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뭐 10년, 20년 가까이 지나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제대로 처벌받고 단죄되고 이랬으면 이 피해자들이 그나마 마음의 응어리가 좀 풀렸을 텐데 그때 제대로 학교에 알리기를 했더라도 학교 측에서도 그걸 뭐 무마한다거나 특히 이제 스포츠계 같은 경우에는 특정 선수들의 성적이 그 여러 명의 그 선수군에 미치는 영향이 예. 워낙에 크다 보니까 굉장히 성적이 좋은 학생이 이런 학폭의 가해자인 경우에는 그냥 묻고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는 거죠. 예. 그게 그 어린 친구들한테는 10년, 20년이 지나도 전혀 치유받지 못하는 거고 상처로 남아서 지금 이렇게 본물처럼 터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근데 이 가해 학생들 중에 일부는 내가 이렇게 심하게 왕따를 시키고 폭력, 뭐 특수 폭행, 뭐 강도 강간 뭐까지 해도 결국은 내가 나이가 어리니까 처벌하지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도 있다고 하던데. 그렇죠. 그래서 소년법 개정 부분도 계속 같은 선상에서 논의가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촉법 소년의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굳이 나이를 기준으로 이렇게 소년법을 해야 될지 아니면 범죄의 흉폭성, 잔혹성을 기준으로 해야 될지 그런 논의도 지금 계속되는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가해 학생들 중에 가서 뭐 나는 촉법인데 나 처벌할 수 없다라고 경찰서에서 얘기하는 친구들도 예. 있거든요. 예. 지금 어떻게 만 14세입니까? 지금 14세입니다. 14세 미만자니까 중학교 2, 3학년. 2, 3학년쯤 되죠. 예. 만이니까. 네. 예. 이거를 그러면 한 살 낮추자는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만 13세로. 네. 네. 그러면 뭐 중학교 한 1학년쯤 되겠죠. 중1 초등학생들은 이제 괜찮고 예. 포함이 되고. 그럼 초등학생까지는 촉법으로 하면 만 12세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초등학생까지 이제 뭐 처벌을 하려면 더 연령이 낮아질 수밖에 없을 텐데 아니, 중학생부터 처벌한다고 해도 만 12세면은 13세, 14세쯤 되니까. 예.
그런 이야기 꾸준히 나오지만은 어쨌든 반대 목소리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소년범이라는 그 특수성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제 너무 어렸을 때 이게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를 그렇다면 성인 범죄와 똑같이 처벌하는 게 온당할 것이냐. 어떤 갱신의 가능성 그리고 이제 개선이 될 여지가 청소년이라는 측면에서 더 열려 있기 때문에 이제 소년범과 사실 일반 형사범의 가장 큰 차이는 이제 이른바 빨간 줄, 그러니까 전과자로 낙인을 찍히는 그걸 주느냐 마느냐 이 부분에 큰 차이가 있는데 그런 낙인을 찍었을 때 더 어떤 그 부정적인 효과를 야기하지 않겠느냐 이런 반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국회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안 바뀌는 겁니까? 국회 논의도 공전되는 부분이 사실상 계속해서 이제 경론이 벌어지고 있고 물론 대부분의 여론은 이게 형사 미성년자의 나이를 너무 이제 아이들이 성숙도나 그런 부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것을 악용하는 미성년자들도 분명히 있다. 라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 그 소년범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 소년법 개정까지 가기는 조금 난항이 예상되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요즘 중학교 1, 2학년 좀 되는 학생들의 어떤 정보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때보다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네. 이게 특이하게 일본에서는 촉법 제도가 없어가지고 어린이 수감자가 존재를 하는데 촉법을 없애는 것도 사실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긴 하고요. 연령을 어떻게 좀 현명하게 조정하느냐. 그 문제가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국회에서 계속해서 논의는 하고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바뀔지 좀 두고 보고요. 어제 법무부가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했죠? 그렇습니다. 제일 좀 눈길을 끌던 자리가 사실 중앙지검의 형사 1부 이제 부장이 교체되는지 여부였는데요. 왜냐하면 형사 1부에 지금 계류 중인 사건이 채널A 강요 미수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 해당 부장이 한동훈 검사장의 불기소 의견을 계속해서 이성윤 지검장한테 보고를 올리고 있다. 뭐 보고를 안 받으니까 전자결제 형식으로 올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 불협화음이 노정이 됐었기 때문에 이 자리가 과연 바뀔 것이냐 말 것이냐 바뀌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뭐 정권을 겨냥하고 있다라고 소위 일컬어지는 각종 수사들, 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이랄지 지금 그게 수원지검에 계류 중인데 그 해당 부서의 부장도 교체는 되지 않았고요. 뭐 울산 사건이랄지 또 중앙지검 형사 5부에 있는 이용구 현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도 그 지금 수사부를 그대로 이제 남겨뒀습니다. 예. 그대로 남겨뒀다고 것은 윤석열 청장이 원하는 대로 입원을 그렇죠. 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이렇게 봐야 됩니다. 검사장 인사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유임시켰거든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이 형사 1부장하고 지금 업무상 자꾸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지검장을 둔다면 당연히 형사 1부장을 뺀다는 가정하에서 뒀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뭐 어디 뭐 자르는 게 아니고요. 다 다른 부서로 옮긴다는 거죠.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근데 중앙지검장을 유임시키면서 1부장까지 유임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이 자꾸 어색한데 결국은 신현수 수석의 복귀하고도 연관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대검의 간부 인사에서는 검사장 인사에서는 뭐 패싱됐고 뭐 소통을 못했다고 하지만 중간 간부 인사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신현수 수석 뭐 더 나아가서는 윤석열 총장의 어떤 입김이 조금 작동을 했지 않을까 추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이번 인사 중에 눈여겨볼 점이 임은정 대검 감찰 연구관에게 수사 권한을 부여했다는 것이다 라고 언론에서 쓰던데.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감찰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연구관한테 수사 기능을 준 전례가 없기 때문에 야당에선 바로 이제 반발을 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거론이 되는 사건이 바로 한명숙 전 총리 감찰 관련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감찰 연구관으로서 지금 임은정 부장검사가 이 건을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이 요지는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이 과거에 위증을 강요하고 강압 수사를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서 한 사업가가 굉장히 좀 불리한 증언을 했는데 지난해 4월에 법무부에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내가 이걸 진짜로 내 의사대로 증언을 한 것이 아니라 검찰의 어떤 강압에 못 이겨서 내가 이런 불리한 증언을 하게 됐다.
라고 해서 이 부분을 내부 감찰을 시작은 했는데 당시 이제 중앙지검에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고요. 그 건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임은정 감찰연구관이 부임되면서 들여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수사 기능까지 임 부장검사가 갖게 된 이 상황에서 아마 한명숙 전 총리와 관련된 수사 검사들을 수사선상에 올리려는 거 아니냐라는 게 지금 야당의 의혹의 핵심입니다. 예. 근데 임은정 검사가 그 전에도 윤석열 총장에게 수사권을 달라고 계속 요구했는데 그렇죠. 못 받은 거죠. 사실은 뭐 감찰 연구관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수사권이 있습니다. 검사라면. 근데 수사권을 못 갖고 있었기 때문에 수사권이 없으면 뭘 못하냐면 압수수색을 못하죠. 그리고 조사를 못합니다. 불러서 좀 강제적인 조사. 그런 것들 때문에 한계가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이제껏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아졌는데 이번엔 받아들여진 걸로 보이고요. 요거는 이제 앞으로 한명수 총리 관련된 그 증언 조작이라든지 그 감찰 부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공소시효가 지금 다 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사권을 가진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공소시효 안에 혹시나 뭔가 수사의 성과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검찰에서는 대규모 인사 요청을 했는데 그게 이번에는 뭐 핀셋 인사라고 하니까 네. 아마 대규모 인사는 윤석열 총장 임기가 끝나고 난 뒤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법조계에 그렇죠. 좀 있더라고요. 7월에 임기가 끝납니다. 7월에 임기가 끝나고 아마 5, 6월, 6월 정도 되면 후임 검찰총장이 이제 될 것인데 그 인사는 아마 후임 검찰총장이 할 거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인사는 아마 10명, 18명 정도만 그 부장급, 고검 검사급만 했고 실제로 중요한 인사는 하반기에 7월 달에 많은 어떤 인사가 이루어지고 그 인사는 후임 검찰총장이 주축이 돼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률 관련한 공청회가 오늘 열린 건데요. 누차 이제 말씀드리듯이 지금 검찰은 6대 범죄 수사권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법률안의 핵심은 이 6대 범죄 수사권도 완전히 떼내서 아예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서 이곳으로 이관을 시키자라는 거고 그렇다면 현재 검찰의 기능은 기소 그리고 공소한 이후에 그 기소 내용을 유지하는 부분에 국한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입법공청회가 있었던 건 황운하 의원 안이고요. 민주당 내의 검찰개혁 특위 차원에서도 별도 법안을 지금 준비 중입니다. 이제 아마 두 법안이 법사위에서 추후에 병합심리될 걸로 보이고요. 일단 민주당의 스케줄에 따르면 올 6월 안까지는 이 관련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겁니다. 예,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올해 시행된 수사권 개혁이 안착되고 두 번째로는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해서 안 된다 이런 차원의 말씀했다고 밝혔는데 중수청 설립이 늦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좀 이거 얘기 자체가 혹시나 뭐 중대범죄수사청이 지금 당장 할 수 없는 거 뉘앙스로 얘기한 거 아니냐. 예. 뭐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기도 하는데 실제로 이제 이게 행정부보다는 입법부가 지금 좀 나서고 있거든요. 예. 민주당이.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요 얘기하고 별도로 의원들이 지금 좀 앞장서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는 어쩌면 원칙적인 얘기라고 보여지고요. 사업이 된다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유예기간 얼마 두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치죠. 배우 윤정희 씨의 딸입니다. 백진희 씨가 프랑스에 이어 국내 법원에도 어머니에 대한 성년 후견인 선임 신청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미 프랑스에서는 성년 후견인으로 그 딸이 지정은 됐는데요. 예. 그래서 그 과정 중에 뭐 법적 분쟁을 윤정희 씨의 형제들과 겪었던 부분이 이제 언론에 알려지기도 했는데 그 프랑스 법원에서 받은 결정과는 별도로 또 최근에 그 윤정희 씨의 딸이 본인을 성년 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라는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이제 법원에 낸 겁니다. 예. 프랑스에서 따로 하고 한국에 따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죠. 국내에도 재산이 윤정희 씨 재산이 좀 많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 재산에 대해서 처분하거나 하려면 의사 능력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예. 지금 그게 없다고 보면 후견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집도 몇 채 있고 뭐 예금도 있는 예. 걸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후견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윤정희 씨가 이게 결론을 내면 윤정희 씨가 현재 의사 능력이 없어 보이고요. 후견인 네. 신청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윤정희 씨의 친동생들이
윤정희 씨의 남편과 딸들이 윤정희 씨를 제대로 보살피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년 후견이 돼서 우리가 보살펴야 된다. 이 주장인 거고. 그렇습니다. 그 남편분하고 딸은 무슨 소리 아니냐. 우리가 지금 지금까지 계속 잘 돌보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부딪히고 있는데. 그렇죠. 박지훈으로서 봤을 때 결국은 그럼 이거는 어떤 재산 다툼의 그렇죠. 재산 다툼 같은데 이거 프랑스와 우리가 다른 게 우리 최근에 성년 후견 심판으로 가면 법원이 문제 생기면 제3자한테 맡겨버립니다. 정말 제3자. 예컨대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아마 저는 그런 결정이 날 것 같아요. 그래 되면 분쟁의 소지가 오히려 없어진다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근데 법적으로 상속 1순위는 남편분과 따님이니까. 네. 그렇죠. 만일 그 윤정희 씨 동생분들이 그 자신들이 성년 후견이 되려고 하면 딸과 남편이 윤정희 씨한테 뭐 가혹행위를 했다든가 방치를 했다든가 학대를 했다든가 이걸 입증해내야 돼요. 그렇죠. 거의 어렵습니다. 형제자매는 후순이기 때문에. 그걸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테고요. 그렇습니다. 성년 후견인으로 이제 본인들을 지정해달라고 신청을 할 텐데 그렇다면 아주 직계 가족들이 왜 성년 후견인으로 지정되지 못하는 사유가 무엇인지를 굉장히 소상히 밝혀야 될 겁니다. 예. 그래서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에서는 최근에 완전히 제3자를 지정해서 중립성과 공정성을 좀 보장하도록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그 신탁 제도도 혹시 있지 않습니까? 미리 신탁해 놓는 거. 네네. 그것도 하려면 예. 성년 지금 의사 능력이 상실된 상황으로 본다면 성년 후견인이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의사 능력이 있을 때 예. 본인이 미리 할 수 있으면 하고 신탁해 놓고 예, 그렇게 되면 그 뭐 동생이나 가족이나 뭐 남편이나 아들 딸 자식들이나 분쟁은 없을 거 아닙니까? 유언 대용 신탁이라 하는데 뭐 예. 지금 설명하기 좀 복잡한데 예. 그 신탁 제도를 좀 활용하면 유언하고 비슷한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70살 되면 박지훈 변호사 제 대신 그걸 제가 해주십시오. 예. 이게 그 과거와는 달리 뭐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부모님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을 뭐 무슨 재산을 증여받는다 이런 건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증여해줄 재산이 생기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가 생깁니다. 알겠습니다. 두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지훈, 장윤미 두 변호사였습니다.